안녕하세요. 인고 원포인트입니다. 여러분께서 대부분 수강하시는 강의가 아마 이제 종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여름방학 그리고 시험 전까지 이제 한 7, 8, 9, 10 한 4개월 동안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저에게 많이 여쭤봐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수화현상 강의 자료 나눔 중에 있는데, 그때 제작해 주었으면 좋겠는 컨텐츠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뤄달라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한번 영상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5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현 시점에서 여러분의 공부 상태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본이론, 교육과정, 강론, 흔히 기교각이라고 하죠. 이 기교각의 밸런스,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운영했던 스케줄표, 실제로 활용했었던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스터디 2가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많이 또 여쭤봐 주시는 게 연습 문제집, 이거 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다 풀어야 되냐, 이런 질문들, 이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릴 거고, 네 번째는 모의고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에는 뽀개기, 제 뽀개기 스케줄표, 그 다음에 뽀개기 할 때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씻으시면서 제 유튜브 많이 들으신다고 하시는데, 뭐 씻으시면서 편안하게 그냥 라디오 듣는다 생각하시고 들으셔도 좋고요. 간단하게 이게 운동하시면서 들으셔도 되니까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현 시점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크게 교육과정, 그 다음에 기본이론, 강론, 논술, 그 다음에 기출분석, 이 5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공부를 했는지, 얼만큼 매끄럽게 아웃풋이 가능한지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몇 회독을 지금까지 진행을 했고, 또 내가 좀 싫어하는, 손이 잘 안 가는, 좀 취약한 그런 과목들은 없는지 먼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사실 교육학에서 진단평가를 통해서 출발점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출발하는 게 순서상 맞잖아요. 그런데 뭐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좋은 걸 풀어본다고 해보세요. 그럼 나중 가면 굉장히 아까워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통해 현 상태를 진단하는 건 또 정확하게 여러분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는 진짜 이 방대한 시험 범위에서 진짜 이만큼을 가지고 소재화해서 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가지고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표를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아요. 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쭉 12과목을 다 쓰신 다음에 칸을 이렇게 나눠 보시는 거죠. 교육과정, 기본이론, 강론, 기출분석, 이렇게 나누어서, 뭐 물론 어떤 과목 같은 경우에는 강론이 없는 과목도 있지만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내가 진짜 냉철하게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어느 정도로 이것을 인풋을 실제로 진행을 했고, 실제로 내가 이걸 백지, 목차, 아웃풋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로 내 머리에서 술술술 나올 수 있는지 먼저 냉철하게 현재 상태를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 되어야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논술을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혹은 강의 진도가 좀 늦게 나간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제대로 복습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마찬가지로 나중에 진도 나간 과목 같은 경우에 또 기출 분석이 잘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실 때 좀 취약한 과목들을 더 많이 볼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좀 원활한 과목들을 2-3번 본다 하면 취약한 과목들은 적어도 4-5번은 더 봐야 되겠죠. 적어도 1-2번은 더 많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실 때 애초에 내가 취약한 과목들, 좀 덜 공부된 과목들을 더 많이 본다라는 개념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교각, 밸런스 잡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이거는 제 책 가이드북 144쪽에 있는 제 실제 스케줄표예요. 그래서 아침과 그다음 늦은 저녁과 밤, 이 사이에는 무조건 기본이론, 강론, 논술 스터디랑 이제 자습을 진행을 했는데, 일단 이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는 굉장히 좀 장의존형인 사람이고 집중력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최대예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오래 가지면 저는 약간 더 긴장감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더 떨어지고 밀도 있게 공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습을 할 때는 무조건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 정도 안에 자습이 끝날 수 있게끔 항상 스케줄을 잡아야 했었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좀 극대화된 효율성을 갖고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쭉 연속해서 스터디를 잡는 게 아니라 스터디 있으면 자습 있고, 스터디 있으면 또 자습 있고, 이런 식으로 스터디와 자습을 약간 퐁당퐁당식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집중력이 좀
짧다 하시면 이렇게 스터디와 자습을 골고루 배치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효과적으로 제가 복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강의 진도가 끝난 시점에 누적해서 랜덤하게 돌리는 그 감유지 스터디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따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말 그대로 감을 유지하는 스터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침과 늦은 저녁, 밤 이때는 약간 이제 집중력이 그렇게 요구되지 않는 그냥 무지성 암기를 하면 되는 그런 것들을 여기 많이 넣었는데, 이제 일주일 정리 암기표 해서 일주일 안에 전체 교육과정과 모형 부분을 같이 보는 거였어요. 저 혼자 스스로. 그래서 그냥 무조건 암기를 하면 됐던 거여서 아침에 암기할 때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서울교대를 통학을 했는데 1시간 정도 소요가 됐어요. 도어 투 도어 1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집중해서 버스, 지하철에서 딱 외우고 내리면서 또 웅얼웅얼 외우면서 도서관 걸어가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침에 잘 외워지다 보니까 이때 이제 배치를 했던 것 같고, 스터디 다 끝나고 자습도 다 끝나고 약간 좀 지칠 때 그때 이제 의미 있는 교육과정 암기라고 해서 제가 이따 소개해드릴 두 번째 좋았던 스터디인데, 의미 있는 교육과정 암기라고 해서 전화하면서 이제 집 가면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 정리표로 암기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학하는 시간 동안에 교육과정과 모형 부분을 암기를 했었고, 그 사이에는 계속 스터디, 자습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 정리 암기표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걸 보시고 전 정말 이대로 절대 못해요 선생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거 처음에는 진짜 못했어요. 이 스케줄을 그러니까 2주나 3주로 늘려서 먼저 진행을 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주 차에는 내체 성취 기준만 해보고 2주 차에는 교학방 모형을 해보거나 아니면 내체 교학방 성취 기준 모형 이런 식으로 이 스케줄표를 2주나 3주로 늘려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내가 좀 기계적인 암기가 원활하다 그럼 9월 10월 가면 이제 일주일 안에 이걸 다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과목 배치는 제가 임의로 배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한 과목만 계속 보는 걸 굉장히 질려했거든요. 그 외우는 양에 있어서도 최대한 어떻게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고, 예를 들어서 내체에서 과학은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볍게 눈으로 읽어본다의 의미가 있었던 거지 실제로 외우는 건 실과였던 거죠. 네, 사회도 마찬가지. 내체보다는 이제 미술을 외우는 데 중요했었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중점을 둔 게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묶어놓은 거지, 정말 제가 국어, 사회, 과학을 다 통으로 암기했다 이런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의 암기 상황에 맞게 스케줄은 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은 스터디가 바로 감유지 스터디인데, 감유지는 제가 이제 사실상 크로스 스터디로 진행을 했어요. 여러분, 크로스 스터디가 뭐죠? 네, 본 스터디에서는 이제 고인물이 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스터디 원들을 구해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본스는 원래 4명이었는데 이 중에 2명은 이것을 참여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2명이랑 외부 다른 과에서 있는 스터디원 2명이랑 이렇게 합쳐가지고 4명이서 같이 이 감유지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스터디에서 좀 중요하게 봤던 것들이랑 다른 과 본 스터디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조금 약간씩 다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로스 체크하면서 우리가 놓치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던 굉장히 유의미한 스터디였는데, 이것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뽑기로 전 범위를 누적해보는 스터디예요. 그래서 저희 4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지도서를 기준으로 같이 봤었는데, 같이 사실 지도서 직소 스터디를 병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 스터디는 어느 지역에는 적합할 수 있지만 어느 지역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개드리진 않을 거예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지도서를 좀 봐야 되는 일부 과목들 있잖아요. 사회나 특히 뭐 미술이나 체육 이런 실과 이렇게 약간 예체능 과목이나 약간 지도서의 구석에 있는 개념들을 끌고 와서 물어보는 경우, 그런 경우에 좀 지도서를 볼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걸 다 이제 개인적으로 살펴보면 너무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단원을 나누어 맡아서 좀 유의미하게 살펴볼 만한 용어들을 이제 체크를 해와서 서로 공유만 해주는 그런 스터디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유지 스터디를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감유지 스터디는 저희가 이제 단원을 나눠 맡아서 문제를 만들어 와요. 포스트잇 한 장만한 크기에다가 만들어 오는데, 앞면에다가 문제를 만들어 오고요. 그냥 스테이트식 아주 간단한 질문이어도 좋아요. 조금 심화된 질문이어도 상관없고요. 예를 들어서 미술 디자인의 특성 몇 가지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도 되고, 뭐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상황일 때 이러이러한 것은 왜 그러는가 이유를 물어보는 그런 내용에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뒷면에다가 답을 써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전 범위로 누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자기가 만든 문제여도 답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이거 답 뭐야? 나도 모르겠어.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원활한 스터디 운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문제 만들 때 항상 같이 뒤에다 답을 써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제비뽑기로 만들어 오면 저희는 크게 이제 기본 이론이랑 강론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해서 그 중요도에 따라서 과목을 좀 나눴습니다. 예컨대 이건 정말 예시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운영하시기 따라 또 여러분들의 스터디원들이 합의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임의로 정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 같은 경우에 기본 이론이 상대적으로 강론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수학을 2등급에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 강론은 당연히 1등급이겠죠. 또 예를 들어서 음악 기본 이론 어떻습니까? 음악 기본 이론 굉장히 빈도가 굉장히 낮죠. 그러면 이거는 3등급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반면에 음악은 강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만들 때는 몇 단원씩 나눠 맡아서 만들고 대신에 봉투를 다르게 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투가 크게 이제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봉투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봉투를 모두 완성을 할 때까지 계속 이제 누적을 하는 시스템이고, 봉투를 만드는 중간에도 이제 뭐 1등급 먼저 완성되면 1등급끼리 해서 이렇게 계속 랜덤으로 뽑아서 질문에 대해 답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2등급이 이제 완성이 됐다. 그럼 이제 2등급 기본 이론이랑 1등급 강론이랑 이렇게 조합해서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4명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둘둘씩 짝을 지었거든요. 둘둘씩 짝을 지어서 매번 또 스터디하는 친구들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있다 하면 뭐 월요일에 A, B가 같이 했으면 목요일은 A랑 D랑 같이 하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또 사람을 바꿔서 어떻게든 최대한 놓침이 없도록 만들었다, 균질화시켰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월요일날 여기가 기본 이론 1등급을 보고 강론을 2등급을 봤다. 여기가 뭐 기본 이론 2등급을 보고 강론 1등급을 봤다. 그러면 이제 목요일은 서로 이제 또 바꿔서 자기 안 해본 것들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정말 최대 장점은 크로스 스터디였다는 게 정말 좋았고요. 그래서 내가 몰랐던 거 혹은 내가 좀 덜 중요하게 봤던 것들인데 다른 과 본세에선 굉장히 중요하게 본 것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그 정확성, 그 다음에 순발력을 기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우리가 사실 이제 스태트로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암기했던 순서대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감유지는 어때요? 물론 등급은 나누어져 있지만 그 안에서는 이제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중에 이제 막 93페이지, 어느 때는 뭐 17페이지 이렇게 어느 페이지의 내용이 나올지가 모르거든요. 정말 실제 임고 상황이랑 똑같죠? 그래서 굉장히 그 순발력이랑 정확성을 기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스터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이렇게 저희 4명은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터디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로 추천을 드리는 게 의미 있는 교육과정 암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가 교육과정을 암기펜을 칠해놓고 암기판으로 기계적으로 계속 외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기계적으로 외우다 보면 그냥 그 페이지 이쯤 위치에 그게 답이니까 얘기하는 순간이 언젠간 올 거예요. 네, 이것도 힘드시다 그러면 이거 시도하시면 아직 안 돼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기계적 암기가 나는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 의미 있게 암기를 하시는 게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어떤 성취 기준이 있고 거기에 관련된 성취 기준 해설이나 교사학습 방법 유의사항, 평가 방법 유의사항 내용이 있으면 이것들을 보면서, 사실 이 교육과정 내용이 그냥 딱 해설처럼 등장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 다 기본 이론 혹은 관련된 강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기본 이론이나 혹은 강론 내용을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스터디를 누구랑 같이 했냐면, 저희 같은 과에 있는 저희 4명 본수 말고 또 다른 본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본수한 친구 1명이랑 저랑 이렇게 같이 했었어요. 그동안 스터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친구랑 또 했었거든요. 이게 약간 제가 진행했던 스터디의 특징인데, 저는 어떻게든 외부 사람들이랑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여름방학 이후에 종강 이후에 계속 돌릴 때는 최대한 내가 안 해본 사람들과 하면서 관점을 더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이제 9월 가면 어느 정도 스터디가 다 정리가 되거든요. 이제 9월, 10월 가서는 이제 뽀개기라는 걸 여러분이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이 뽀개기랑 이 의미 있는 교육과정이 딱 이 2개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화로 계속 했었고 30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간단하게만 계속 복습을 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유지나 의미 있는 교육과정이나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다 뭐죠? 둘 다 랜덤하게 뽑아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내가 안 해봤던 낯선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안 친한 사람들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안 해봤던 사람들, 그러니까 즉 나에게 새로운 관점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이 2가지를 포인트로 삼아서 저는 이 스터디를 진행했고 굉장히 만족을 했던 스터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기교각에 대한 밸런스를 잡고 싶다, 좀 더 순발력, 정확성
이런 걸 기르고 싶다 하시면 이 두 가지 스터디를 한번 본수랑 논의를 해서 진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습 문제집. 네, 저는 연습 문제집을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다 풀었어요. 네, 근데 그걸 푼 이유가 뭐였냐면 저는 이제 인풋이 약간 너무 지겨웠거든요. 너무 많이 해서 이제 토가 나올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낯선 형태의 내가 아는 지식을 적용을 해보면서 좀 공부에 신선함을 더한다고 해야 되나? 네, 이 지겨움이 저는 약간 문제였거든요. 너무 지겨운 거예요. 같은 내용 계속 보니까 내가 그냥 이 종이를 넘기는 행위 자체가 너무 무의미했었고 아는 내용 계속 보는 게 너무 지겹고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공부라는 건 내가 모르는 걸 보완해 가면서 완성해 나가는 과정인데 내가 다 아는 내용 같고 읽으니까 책을 똑같이 계속 읽으니까 아무리 복습을 한다고 해도 꼼꼼하게 그거 체크는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풋 대신에 연습 문제집을 풀면 인풋과 아웃풋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때 이제 제가 연습 문제집을 풀면서 어떤 문제들은 틀리겠죠. 그럼 그 틀릴 때 약간 자각이 됐어요. 아, 내가 공부를 해야지 하면서 괜히 틀린 거 좀 더 꼼꼼하게 잘 보게 되고 내가 낯선 형태의 내가 아는 내용을 적용을 하면서 틀리면서 또 동기부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께서 지금 다 각자 어떻게 처한 상황이 다르실 수 있잖아요. 상황이 다 각자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딱 통일해서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연습 문제집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필수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필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두꺼운 문제집 다 풀고 들어간 사람 생각보다 많이 없었어요. 제 주변에는 그 당시에는. 요즘엔 어떨진 모르겠지만 왜냐면 이거 풀다가 이제 시간이 쫓기거든요. 너무 많아서 너무 두꺼워서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습 문제집은 내가 정확하게 어떤 목적이 설정이 된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즉 내가 인풋이 충분하지 않다. 내가 인풋, 아웃풋 연습이 아직 부족하다. 내가 과목별로 4회독 미만이다. 적어도 4회독 이상은 돼야겠죠. 여러분 시험 보기 전인데 다들 이제 정말 5, 6번 진짜 많게는 10번도 넘게 보고 들어가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3번 이하로 봤다는 건 아직 내가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3번 만에 그게 어떻게 다 외워지겠습니까? 사람이라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4번, 5번 이상은 보셔야 그때 약간 좀 지겨운데 이런 감정을 느끼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 시도해 보시면서 공부에 이제 신선함을 더해 보시면서 공부에 어떤 동기부여를 받는 목적으로는 참 좋은데 연습 문제집은 말 그대로 연습 문제집이에요. 그거는 실제 시험과는 결이 많이 다릅니다. 그냥 내가 공부했던 내용을 마치 스태트랑 비슷해요. 내가 공부했던 내용을 공부했던 순서대로 그냥 배치해서 문제가 나올 뿐이지 그게 절대 이제 교육과정 기본이론 강론의 어떤 밸런스나 나올 것 같은 부분을 이렇게 딱 해서 정교하게 딱 한 세트 문항으로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연습 문제집은 정말 연습 문제집 용도로 쓰셨으면 좋겠고 남들 다 푼다고 내가 인풋이 부족한데 남들 다 푼다고 절대 따라 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푸는지 반드시 목적 설정을 하고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 모의고사도 필수는 아니에요. 그것도 선택이죠. 내가 인풋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근데 모의고사 풀고 있으면 안 되죠. 그거 풀 시간에 한 번이라도 머리에 더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다들 공부가 되셨으니까 8월 말부터 해서 9월, 10월 가면 모의고사를 이제 참 많이들 풀 거고 나중 가면 일주일에 한 개씩 딱딱 시간 맞춰서 풀기도 하고 어떤 모의고사는 정말 이제 반회짜리 이렇게 쪼개서 시간 될 때마다 풀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문제들을 푸시면서 소재도 확인하시고 답도 확인하고 하면서 부족한 것들을 보완을 해 나가실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치 인강이랑 똑같아요. 남들이 다 푸는 모의고사가 있죠. 남들이 대부분 다 푸는 모의고사는 꼭 풀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남들 다 풀어서 다 알고 있는 개념이 이렇게 있는데 나만 안 봤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죠. 네, 그러니까 남들이 푸는 건 다 풀고 나도 여기 똑같이 이 소재랑 답을 알고 가야 동일한 출발선이 맞춰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푸는 모의고사는 꼭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모의고사를 문제 풀듯이 그냥 풀어버리면 너무 아까워요. 우리가 시험을 토요일 날 보죠. 토요일 날 9시부터 해서 거의 막 1시, 2시 넘어가서 끝난단 말이에요. 이 시험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시험 시간, 쉬는 시간, 이렇게 낯선 환경에서 좀 불편한 의자, 책상 이런 것까지 맞춰서 내가 생리 현상까지 조절하면서 화장실 제때 가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간식 먹는 거 이런 것도 다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연습은 이제 뽀개기 할 때쯤 뭐 이르신 분들은 8월 말부터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뭐 토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과사에 말씀을 드려서 강의실 하나, 두 개 이렇게 빌려가지고 다른 과들이랑 같이 이렇게 시험 보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내용 못지않게 이 시험을 연습하는 행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내가 진짜 내용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서 맞출 수 있는 거는 전 90점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10점은 이런 어떻게 보면 응급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내가 답을 밀려 쓰거나 답을 제대로 못 쓰거나 답을 막 계속 수정을 해서 답안지를 교체해야 될 수도 있고요. 정말 그런 가지각색의 다양한 상황들을 이때 다 경험을 해보고 연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네. 그래야 실제 시험 가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험을 연습하는 용도로서 반드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적어도 남들이 대부분 푸는 거는 풀고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뽀개기인데요. 요즘엔 뽀개기를 조금 더 빨리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뽀개기도 사람마다 적절한 시작 시점이 다 달라요. 말씀드렸듯이 3번 밑으로 내용을 봤는데 뽀개기를 하는 건 그거는 진짜 자기 자신한테 학대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루에 한 과목을 다 보겠어요. 그쵸? 3번밖에 안 봤는데 그거는 이제 적어도 4-5번 훨씬 그 이상으로 많이 반복해서 보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하시는 거고, 그게 아직 안 됐다 그러면 그 시간에 인풋 한 번이라도 더 하세요. 알겠죠? 일단 제 뽀개기 는 9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뒤에 가서 제 스케줄표 공유를 해드릴 건데, 제 하루 스케줄이 이랬어요. 저는 다 집에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의 이제 논술 본수하러 가는 날 제외하고는 학교에 거의 안 갔던 것 같고, 일주일에 2번 정도만 학교에 갔던 것 같아요. 이제 전부 다 개인 공부를 하거나 오답 노트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중력은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최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집중력이 짧은 사람도 10월 가니까 집중력이 강제로 길어지더라고요. 이게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이거 진짜 이제 눈에 무조건 우겨 넣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9월 말과 10월 초는 마음가짐이 아예 다릅니다. 그냥 눈이 알아서 떠지고요. 잠도 잘 안 와요. 내가 자도 되는 거야? 이 시간에 하나라도 더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24시간 아드레날린이 폭발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단 집중력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걸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전화 스터디를 이때 당시 뽀개기로 진행을 했었는데 특징이 있어요. 뭔지 찾아보시겠어요? 2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바로 다 언제 했나요? 제가 전수를 언제 했죠? 네, 바로 밥 먹고 나서 했습니다. 사람이 그러잖아요. 밥 먹고 나면 약간 처지잖아요. 좀 과일도 먹고 좀 핸드폰 좀 하다 하지. 그러다가 이제 20분 돼버리면 뭐 정각에 하지, 이렇게 계속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딱 1시간 반씩만 잡고 무조건 칼같이 이 시간이 되면은 자리에 앉았어요. 바로 전화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잡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 전화 스터디, 2번의 뽀개기 전화 스터디랑 그 의미 있는 교육과정, 이거 끝까지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이걸 제외하고는 계속 개인 공부를 하거나 오답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뽀개기 표를 보여드릴 건데 2주에 걸쳐 가져간 것도 있고 일주일 안에 했던 적도 있고 뭐 5일 안에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다 참고만 하시고 실제로 진행하시는 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뽀개기를 하실 때 이 2가지 포인트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 바로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한 번 2주 간격으로 했으면 그 다음에 1주 간격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기간을 늘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다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계속 뽀개기를 한다고 하염없이 보는 기간을 이렇게 줄여나가면요, 사람이 어떻게 5일 안에 12과목을 다 봅니까?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돼요. 원문을 이때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뽀개기를 할 때 선택의 기로에 놓이거든요. 원문을 보느냐 단권화를 보느냐. 그런데 장단점이 있어요. 단권화로 보면 장점이 뭐죠? 굉장히 빠르다. 빠르게 볼 수가 있어요. 대신에 내용의 깊이가 얕겠죠. 그쵸? 근데 원문으로 보면 어때요? 상세하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뭐죠? 느려요. 오래 걸려요. 원문을 보면. 그럼에도 우리가 원문을 놔선 안 되는 이유가, 단권화로만 보면 맥락이 뚝뚝 끊기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림 같은 것도 놓치게 되고, 아무래도 괜히 이때 10월 가면 그 지도서에 있는 그 작은 글씨도 굉장히 또 크게 보이거든요. 그냥 그러고도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예요. 괜히 내가 막상 몇 회독 했을 때 초반에 안 봤던 것들도 이때 가면 새롭게 또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봤던 원문에서 또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텀 때 원문을 봤으면 그 다음에 이제 단권화를 또 보시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원문을 보고 또 단권화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때 뽀개기 때 원문을 한 2번 정도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스케줄표랑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스터디를 할 때 비단 뽀개기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스터디를 할 때도 스터디 때 만약에 이제 이 스케줄표는 이 스터디 당일에 그 친구랑 저랑 묻고 답하는 것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9월 15일에 친구랑 미술에 대해서 묻고 답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적어도 이틀 전에, 적어도 하루 전에, 그러니까 즉 9월 13일에 저 개인적으로 미술을 공부를 해요. 그럼 저 9월 14일에 공부 뭐 했을까요? 그렇죠. 수학 봤겠죠. 수학. 그럼 9월 15일 공부 때는 뭘 봤을까요? 수학, 도형 측정, 자가교를 봤겠죠. 그럼 9월 16일에는 음악을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터디 때 공부하는 것 이틀 전에 스터디 내용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9월 13일에 미술을 봤으니까 이때 미술 안 하고 이때 다시 보잖아요. 그러면 미술이 기억이 약간 흐릿해진 상태에서 묻고 답하니까 좀 더 실전 감각을 기를 수가 있었어요. 조금 더 정확성이나 순발력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스터디 당일에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답을 못 하겠습니까? 다 답을 하죠. 근데 우리 실제 시험 어때요? 전날에 전 과목 다 보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봐요. 못 본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2, 3일 전에 좀 공부를 해놓고 2, 3일 뒤에 스터디 때 이제 내용을 답해보면 진짜 와, 너무 자괴감이 들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절대 자괴감에 빠지지 말고 연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뽀개기라는 걸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스케줄을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개인 공부 시간 때 이제 이틀 뒤 거 스터디를 미리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뽀개기 때 지켜야 될 거 두 가지, 다시 계속 단거나만 보지 마라. 두 번째, 스터디 이틀 전에 스터디 꼭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종강 이후에 여름방학 중간 또 그 다음에 시험 전까지 남은 7, 8, 9, 10 그리고 11월 초까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일단 현재 상태 점검하시고 기교각 밸런스 잡는 방법 스터디 두 가지 소개해드렸어요. 감유지랑 의미 있는 교육과정 스터디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집 푸는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풋이 부족한데 절대 연습 문제집 남들 푼다고 따라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남들 다 푸는 거는 풀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인강 선택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시험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뽀개기 중요한 두 가지. 첫째, 계속 단거나만 보지 말아라. 두 번째는 스터디 이틀 전에 개인 공부 때 이틀 뒤 거를 미리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영상에서 자주 이제 사용하는 사진이기도 한데, 우리는 이제 12개의 밑 빠진 독에다 계속 물을 채운다. 이렇게 제가 늘 비유를 드려요.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채우는 듯한 느낌이 드실 수가 있어요. 내가 국어 공부할 때는 국어 물이 분명히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쭉 청사까지 공부하고 다시 와보니까 국어가 물이 줄줄줄 빠져가지고 이제 여기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국어 공부할 때 막 자괴감이 들어요. 아니 왜 이러지? 나 이거 분명히 다 완벽해졌던 기분이 드는데, 국어 공부할 때 당시에는 야, 나 국어 진짜 100점 맞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데, 다시 처음으로 국어를 돌아오면 다시 얘가 어디 가고 없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럴 때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고 눈물 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지극히 정상적인 거거든요. 다 여러분 합격한 선배들도 다 울었을 거예요. 저도 울었거든요. 저도 막 공부하다가 답답해서 막 4층에 스터디실에서 막 울고, 친구가 괜찮아 나도 힘들어 이러면서 서로 응원하고 달래주고, 그러면서 또 다시 그래 다시 하자 그리고 또 앉아서 공부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들이 절대 헛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항상 이걸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밑 빠진 독에 물 채우는 거 나만 힘든 거 아니다. 남들도 다 이런 현상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 지치지 말자. 절대 포기하지 말자. 남들도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힘들면 남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절대 너무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처음엔 2주에 걸려서 왔겠지만, 근데 이제 점점 빨리 오면 5일 만에 얘를 돌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물이 처음에 이만큼 있던 게 아까는 바닥까지 거의 빠졌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밖에 안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덜 빠져 있는 상태로 다시 물을 붓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1부터 100까지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기억해서 들어가는 건 인간이라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가끔 만점 받으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우리 다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점 받는 게 목표인가요? 합격이 목표인가요? 합격이 목표죠. 네, 대부분이 다 합격이 목표일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 내가 1부터 100까지 모든 걸 다 기억 못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버텨내는 자가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 합격 부적 보여드리고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제가 저 이렇게 보니까 되게 옛날 사람 같네요. 네, 이렇게 여러분 다
합격하실 수 있고, 지금까지 너무나도 고생해서 완강을 했잖아요. 여러분 1호를 생각해보세요. 이거 다 내가 들을 수 있어? 싶었던 양의 인강수, 책의 두께, 그거 다 여러분 지금 해냈어요. 완강했으니까 이 강의 지금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대견하고, 지금 여러분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하나 드세요. 뒷머리 스담 해주세요. 스담. 아, 나 너무 잘했어. 어깨도 토닥 이렇게 해주시고요. 나 너무 잘했다 한번 토닥여 주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만 않으면 다 합격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놓지 말고 끝까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화현상 강의 중간에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만 먼저 간단하게 편집해서 영상을 올리게 됐어요. 좀 PPT나 이런 게 좀 조악하긴 한데 그래도 내용을 위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라디오처럼 듣기 참 좋았죠. 그래서 우리 월요일 날 또 다시 수화현상 자연수의 나눗셈 강의 올라갈 거니까 수화현상 계속 저와 함께 뽀개 나가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늘 들었던 영상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스터디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종강 이후에 시험 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고 원포인트였습니다. 월요일날 자연수 나눗셈 강의로 봬요. 안녕.